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만약에 다수당이 된다면 다수당이 된다면 결국은 민주당은 친명당으로 완전히 재편된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?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 아마 당이나 주류층은 그렇게 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겠죠. 어떻거나 당대표를 잡았고 선거를 만약에 이겼고 그렇다면은 그걸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고 구성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것인데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선거를 이긴 거니까 선택을 받은 거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의 다양한 목소리는 실종된 거 아니냐. 좀 그래도 숨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계속해서 회자되는 게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김대중 대통령도 어떻게든 항상 비주류의 공간 30%는 무조건 줘야 된다. 공천할 때도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엔 그냥 뭐 경선이 뭐 있습니까? 다 꽂았죠. 다 꽂았지만 그래도 비주류, 나랑 싸운 사람들, 나랑 싸운 상대 30% 정도는 배려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래야 정당이 운영될 수 있고 그래야 한 정당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당이 외연이 더 넓어지는 거고 퍼센테이지가 지금 주류 대 비주류가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박용진 의원이 전국 권리당원 투표에서 25% 정도 받았거든요. 이 당대표가 이례적으로 공개를 해버려서 25대 75였고 2020년대 그때는 또 주류가 아예 바뀌었었죠. 그때 위성정당 투표 때 제가 기억하는 게 그때도 한 위성정당 가면 안 된다가 한 20몇 %였어요. 그러니까 저는 당에서 뭔가 주류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그래서 투표까지 하는 분들이 20몇 %다. 근데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치면 저는 그래도 한 30%까지도 갈 수 있다. 그럼 이 30%라는 비주류의 공간은 어디 갔나?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당연히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77%로 당선된 당대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23%의 다른 의견은 제가 그리고 투표층을 포기한 것까지 다 합치면 대충 30%딱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30% 비주류론과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다 나가라고 하거든요. 이낙연 대표 나갔고 전 나간 분들 비판하고 매우 만약 당 안에 있었다면 그분들의 목소리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건데 나가버린 분들은 보호할 생각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 다 나가버리면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? 그 70% 중에 30% 다 내보내버리면 70% 중에 또 7대 3을 나눌 겁니다. 그렇게 나누다 보면 외연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당이 얼마나 작아지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 30%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누군가는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욕을 먹더라도 계속 뭔가 하고 있는 거죠. 욕을 먹을수록 우리 조회수는 잘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소장파라고 해야 되나요? 소장파 그룹이나 비주류 그룹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거기서 열심히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50대 이상의 그런 정치인 분들도 또 이제 약간 대장으로서 이렇게 좀 기둥처럼 자리를 지켜줘야 그게 또 힘을 받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혹시 보시기에 그래도 요분 정말 좀 멋있다 그리고 진짜 소신 있는 분이다 하는 분이 좀 있으세요? 제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분 낙인되는 거 아닙니까? 있다 없다 정도로만. 그분은 평생 당직 없을 것 같은데. 있어요. 네, 있고 그분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분이 있다라고. 네, 있어요. 그리고 그런 분들 계속 소신 있는 목소리 내시고 또 주류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또 받지 않으면서도 좀 나름의 목소리 내고 계신 분들 전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번 총선 때 좀 잘 돼서 좀 이후에 이 당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뭐 득보기 때문에. 요즘은 그래도 방송 제일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어제도 공천을 받았나 봐요. 예, 다행입니다. 저희 한번 그럼 수색을 한번.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우리가 썸네일은 네. 그분은 누구냐면 이렇게 해서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쨌든 민주당 공천은 마무리가 됐고 총선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친문재인계가 부지기수로 날아간 상황에서 제가 좀 주목한 인물이 고민정 의원이에요. 고민정 의원은 지금 광진을의 공천을 받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고민정 의원이 친문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? 뭐 일단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. 왜냐면 다른 친문으로 일컬어지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날아가서 아예 컷오프되고 날아가고 친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공천을 받은 분들은 사실상 이런 구심점이 되기 위한 목소리를 안 내신 분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그래서 고민정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래도 2등 했었나? 2등 했었죠. 2등. 예,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
그러니까 그 아마 득표율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. 제가 말한 그 다른 목소리 비주류 최대 30%. 네, 그 정도 되는 목소리를 지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고민정 최고가 될지 다음 정당대회 때 고민정 최고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? 그때 또 어떻게 보면 비주류 중에 살아남은 분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그 표를 또 구심점 삼아서 당선이 되시고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원이 될지 누가 볼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거나 그래도 지도부에 입성하는 사람은 비주류 중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다음 전당대회 때 누가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구심점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나. 꼭 친문이 아니어도 이젠 된다고 봐요. 친문의 구분점도 되게 저는 희미해졌다고 보거든요. 친문 중에도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구심점이 누가 될지는 다음 전당대회의 이 정치 구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. 하긴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어쨌든 4등까지 당선이 되니까 네, 전략적으로 거기에서 한 명 이상이 들어가면 지도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그럼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욕받이가 되겠죠. 네. 욕바지라는 건 또 언론에 많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뭐 노출도는 많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아, 욕바지에서 최근에 이제 욕을 먹으면서도 지지율이 오르는 당이 하나 있습니다. 어마어마한 당이죠. 조국혁신당.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.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라 저는 열린민주당 모델로 갈 건데 열린민주당보다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전혀 반대로 더 잘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왜 잘못 예측했을까? 열린민주당과 똑같이 더 강한 검찰개혁,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일단 그때랑 여야가 바뀌었다. 여야가 바뀐 건 저는 감안을 안 했었고 그 말은 뭐냐? 검찰개혁 더 민주당 더 세게 나가야 돼. 이 목소리가 여당일 때는 그래도 우리가 여당인데 우리가 뭐 검찰총장한테 대통령이 있는데 밀려? 라고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. 근데 야당이 돼버리고 실제 정말 탄압이나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 그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것도 일단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친문 친명 갈등이 너무 극심했고 이거는 어느 정도 봉합 수순으로 갔다 온 하나 이미 그때 나는 비례는 다른 데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친문 지지자들이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친문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좀 방안들이 있었겠지만 뭐 임종석 전 시장이 일단 잔류를 했고 근데 상징적인 분들이 그 이후에도 근데 결정적인 게 뭡니까? 전 양문석 후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언들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할 수 있는 발언이 뭐 정치인이 정치인을 비판한다? 정치인이 정치인을 비판해도 선을 넘는 발언은 아닌 겁니다.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을 역겹다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는 거는 전 정치인으로서 공직에 나갈 사람으로서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발언을 그냥 묵과했다는 거. 그러면은 친문 지지자들, 노무현 대통령을 아직도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금 안 계시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 계시거든요. 노무현 대통령.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분들을 마음을 어떻게 받겠는가.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민주 비례연합에 저도 몰빵론을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같은 당원들한테도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뭐 특정인 얘기해서 그렇지만 6번을 받은 분 때문에 매우 커요. 용해인 의원이요? 예, 왜 우리가 저 사람을 비례 재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 아끼는 사람들이 뒷번호로 갔는데 이거 왜 앞에 그 사람을 당선시켜주게 찍어야 되느냐? 난 안 찍는다. 저 사람 되는 거 보기 싫어서 안 찍는. 이런 당원들 정말 많아요, 제 주변에.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. 그 13번 받은 중에 임미애라고 그분이 경북도당 위원장 하신 분. 유명하신 분이에요. 호평도 되게 많고 당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셨는데 이분은 13번 받고 갑자기 뭐 용해인 의원은 이미 한 번 한 사람인데 또 6번 주고 이것 때문에 불만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당원 안에서. 지금 당원들의 딜레마가 딱 13번 임미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돼요. 근데 지금 득표 막 나오는 걸로는 13번까지 못 가요. 근데 그런 13번이 뭐냐면 그날 2016년 그 국민의당 돌풍 때 23% 받아서 그 정도 받았을 때 13번까지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 그거보다 낮게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금 어떻게든 임미애는 살려야 되는데 임미애 같은 사람 진짜 당선시켜 줘야 되는데 근데 가운데 육가에는 6번 때문에 저는 그 새진보연합의 3명 한 번 했으면 자기가 3번째 해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요? 어떻게 민주당을 통해서 위성정당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분이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전 두고두고 비판받을 부분이라 생각하고 전 그래도 민주연합을 찍어야겠지만 이거는 당원을 제 주변 사람들 설득하기에 너무 걸림돌로 작용하는 건 6번 후보 받은 분 때문이다. 그래서 저는 계속 6번 얘기하고 13번 얘기만 하면서 임미애 당선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로 설득을 하고 있긴 한데
쉽지가 않습니다. 제 주변에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. 그 이제 조국혁신당이 차라리 낫다 하는 이제 몇몇 이제 분들 여론을 들어보니까는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은 계속 있잖아요. 입시비리나 이런 게. 근데 차라리 조국은 신사다.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 측근에서 이제 빚어졌던 논란들 보면은 뭐 보복운전 있고 폭행치사 있었고 막 이러니까는 차라리 그냥 조국이 나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저도 최근에 아예 비정치권 분들하고 저녁자리를 한 번 했는데 제가 갖고 있던 인식하고 딱 비슷한 인식이었는데 그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처럼 정치 잘 관심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조국은 어쨌거나 잘못했고 근데 아빠로서 책임진다고 서울대 교수직 잘리고 다 잘리고 그런 사람 아니야? 깔끔하잖아. 본인이 책임졌잖아. 지금 뭐 정치권 고관층은 어떻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와 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그런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어쨌거나 책임지고 딸 위해서 희생한 아빠 이 이미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조국혁신당 돌풍의 이면에는 이런 정치 고관여, 정치 병자들이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.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 뭐 범죄자 많다 이런 비판들 있잖아요. 보수 언론에서 특히. 근데 보면은 정치적인 유죄들이 되게 많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정치와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로 이제 유죄 판결 받고 이런 분들인데 그게 정치 저관여층이 봤을 때는 그냥 뭐 정치 싸움하다 보면은 저런 뭐 유죄 나올 수도 있지 이런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 쪽 분들 보면은 막 막말이니 보복운전이니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좀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는 좀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우리 이동수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찍힐 것 같은데 마지막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. 살려주십시오. 예. 아직 대표 주자 지지율 1위세요. 예. 그래서 우리 조국 대표 언제든 저 출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제가 모르시겠으나 한 대학 시절에 한번 메일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굉장히 친절하게 답장을. 존경해서. 책을 되게 재밌게 봤다고. 그때는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자 시절에 많이 이제 비판하는 기사를 썼지만 뭐 또 토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조국 대표 출연 부탁드리고요.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 비주류 입장에서 아까 딜레마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당원이시잖아요. 당원이시고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을 수밖에 없고 다만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표를 많이 얻는 게 민주당 비주류 입장에선 좋다, 나쁘다? 좀 나쁘다. 왜요? 뭐 저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뭔가 4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결국 나눠가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걸로써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전 지역구 투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.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반론들이 요즘 많이 나와요. 그 한동훈 효과를 조국이 잠재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, 저는 그 한동훈 효과를 조국이 잠재웠다는 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은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 민주당에서 좀 실망해서 주저하고 있던 분들의 마음을 좀 잡은 건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결국 당락을 가르는 건 중도층이거든요. 근데 중도층은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 일반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못 느낀 게 있을 수 있다. 이게 들어가면 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조금 스물스물 들고는 있습니다. 근데 그 전까지의 판단은 중도층 표심에는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 제 마음속에 이견이 생기면서 논쟁 중이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예. 저도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최종 투표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요. 요새는 사실 샤이 조국이 있는 게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거는 뭐 저희가 다 추측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여의도 고수에서도 그 현상에 대해서 심층 해석하는 그런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뭐 대장동 변호사 얘기부터 서대문갑 공천 얘기부터 강북을 얘기부터 마지막 민주당 내 주류 비주류 얘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. 굉장히 부드럽게 지나온 것 같아요. 역시 채널에 출연하는 고급 논객의 해설이 깔끔하다 네. 이런 생각을 했고요. 언제든지 댓글로 우리 성치훈 고수 또 보고 싶다 말씀해 주시면 근처 명지대에서 강의하시니까요. 청강이라도 어떻게 저희가 출장이라도 마련해 와서 드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도 길게 달려왔는데 궁금한 점 언제든 메일 주시고요. 여의도 고수 9번째 시간 성치훈 고수와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